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50대에 접어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50대는 우리 몸,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인생의 많은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저자는 우리가 인생에 대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더 이상 큰 야망을 키우지 말고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말며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고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마음을 정게 유지하는 방법,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인생을 즐기는 방법, 잃었던 에너지를 되찾는 방법, 심지어는 사라진 사랑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실용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자 남게 되었을 때도 즐겁게 살아가는 법과 현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저자에 의해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었으며 50대에 접어들거나 그 시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책의 세계로 들어가 이러한 유익한 조언들을 탐구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책과 함께하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저처럼 독서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할 시점에 도달합니다. 이전에는 며칠 밤을 설친 후에도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후가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은 예전만큼 좋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대개 45세 이후 중년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변화입니다.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35세를 넘기고 나서도 여전히 30대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을 크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40대에 이르면 나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는 자신이 실제로 나이가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아직 갱년기 우울증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유 없이 기분이 침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50대의 문턱에 이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 시점에서 일, 가정생활, 그리고 그 외 여러 걱정거리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단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지만 이 나이에 이르면 일이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풀리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승진의 기회가 사라진 자리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덜 중요한 자리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학업, 직장 또는 결혼을 이유로 둥지를 떠나고 집에는 텅 빈 공간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이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점차 변화합니다. 친구나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때로는 소중한 친구와의 이별이라는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변화 속에서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며 특히 50대가 되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목표와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마치 갑작스럽게 터지는 폭탄처럼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50대에 접어들거나 곧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할 여러분이
이 시기에 직면할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한 장에서 우리는 50세에 다다랐을 때 흔히 겪는 부정적인 감정과 권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2장에서는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공유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인생에서 50대가 차지하는 위치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도전들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4장은 50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힌트를 드리자면, 더 이상 치열한 경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점점 더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가 남긴 소중한 교훈들을 함께 되돌아볼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일본 보건복지부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는 100세를 넘긴 인구가 약 67.000명에 달했습니다. 2050년까지 이 숫자가 530.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면 50세는 이제 겨우 인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남은 인생을 후반전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고 그 절반을 권태와 슬픔 속에서만 보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시기를 충실하고 의미 있게 보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내 삶은 가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50이 지천명이라 했습니다. 현재 57세인 저는 이제 막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접어든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싶습니다. 50세 이후 자주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제가 10대 후반에 읽었던 별표 역사란 무엇인가? 별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인생의 지침서가 될 만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자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건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며 과거와 현재 간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대화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이 과거를 더 명확하게 해주고 반대로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도 현재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많은 사람은 흔히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의 실수를 나이가 들어서도 지고 갈 필요는 없다. 나이 든 사람은 그들만의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문득 그때 내가 10대 때 좀 더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종종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그때 다르게 했으면 더 나았을까? 라고 스스로 묻곤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50세를 넘기며 발생하기 쉬운 후회나 자기연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후회라는 감정은 때로는 지나간 달콤한 추억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의 유품 중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의 히트곡이 담긴 CD 컬렉션을 발견했습니다. 이 CD는 우편 주문 방식으로 판매된 것이었습니다.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저는 아버지가 느꼈던 그 시절의 슬픔과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감정이 가득 담긴 음악들만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들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느낄 뿐만 아니라
희망의 빛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 있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젊은 시절부터 배운 실존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렸던 선택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는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며 이미 했던 선택이 아니라 놓친 기회들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시절 사소한 일들이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과목 시험을 치르고 나서 다른 과목을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짝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아마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때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우리 사귈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회의 생각들이 문득 떠오르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실수를 고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달콤했던 기억 속에 잠기고 있을 뿐입니다. 50세 이후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50대에서 그 효율성이 여전히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효율성이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50대에 접어들면 효율성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부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했던 일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과거를 자주 떠올리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10대 시절로 돌아가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겪었지 라고 중얼거리곤 합니다. 친구들과 별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낸 그때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고 아마 제 친구도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마 인생은 오래 타오르는 고급 숲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50대, 60대, 혹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요. 이렇게 생각하면 실수와 실패가 가득한 인생이 완벽하고 결점 없는 인생보다 더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간 젊은 시절의 기억은 분명 멋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실수와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남겨둔 따스한 불씨와도 같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50대의 경험을 가지고 10대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꿈꾸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완벽한 10대를 보낸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아마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언제나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과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몽처럼 다가와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별표 마음 별표에서 이야기 속 선생님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선생님을 만난 학생인 나는 그에게서 풍기는 음울한 기운에 매혹됩니다. 처음에 선생님은 나의 질문을 피하며 그 어두운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유서를 남기며 자신의 비밀을 밝힙니다. 나는 내 가슴을 스스로 해부하여 그 피가 너의 얼굴에 튀게 할 것이다. 이 편지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친구 K를 속였고 그로 인해 K가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선생님은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믿습니다. 비록 완전히 치유되지 않더라도 시간은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별표에게는 K를 기억 속에서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이 더욱 커졌고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해방되고자 했습니다. 시간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희미해지고 즐거운 기억만 남을 때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처럼 부정적인 감정만 쌓여 있을 때 시간은 오히려 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투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50대를 넘기고 인생의 말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질투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감정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스스로를 질투에 휘말리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니체는 질투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는 질투에 사로잡힌 자가 결국 자신을 찌르는 전갈처럼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철학적으로 보면 50에서 60세에 이르러 실패를 겪었더라도 삶은 마치 오랫동안 따뜻하게 타오르는 숲과 같습니다. 실수가 없는 인생보다는 실수를 통해 배운 인생이 더 깊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면 물론 좋겠지만 과거의 실수들은 남은 인생에 온기를 주는 따뜻한 불씨처럼 우리에게 남아 인생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50대의 경험을 가지고 10대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완벽한 10대를 보냈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아마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언제나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가 상처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마음, 별표에서 선생님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립니다. 저는 그 선생님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둠에 매료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친구 K를 속였고 그로 인해 K는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선생님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시간은 죄책감을 더 쌓이게 할 뿐이었고 결국 그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시간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정적인 감정만 쌓아갈 때 그것은 오히려 적이 됩니다. 질투는 50대에 접어들어도 우리가 피해야 할 감정입니다. 니체는 질투를 극도로 혐오하며 그것이 결국 인간을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별표에서 전갈이 스스로를 찌르듯 질투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감정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그것들을 제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을 보라, 별표에서 질투와 같은 감정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후쿠자와 유키치 역시 사람은 많은 나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관계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은 원한이다. 원한이란 타인을 질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악덕 중에서도 질투와 원한은 용서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저 역시 질투를 사회를 파괴하는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질투 때문에 사람들은 소문과 스캔들을 즐기며 누군가가 곤경에 빠지기를 바라곤 합니다. 사회는 마치 누군가가 추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정한 마녀사냥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권력을 가진 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분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단지 신중하지 못한 발언 하나로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세우는 집단 공격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명 배우나 셀럽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특히 인터넷상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상한 점은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실수에 즐거움을 느끼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실패에 기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내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구나. 아직도 누군가가 내 질투의 희생물이 되길 바라고 있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길 바랍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남아있는 인간성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질투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50세를 넘긴 이 시점에서 질투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질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50대에 들어서면 이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나이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죽음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만약 그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면 사회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는 더 이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30대나 40대에는 친구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보면 50대에 들어서면 대학 시절 친구들이 누구보다 더 성공했는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성공과 실패는 어느 정도 결정됩니다. 물론 돈이 부족하면 여전히 삶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로부터 보상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면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은 더 이상 질투할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경쟁은 때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20대나 30대에는 자존심이 상할 때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동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며 나도 그들과 똑같이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집을 지으면 나도 그와 같은 집을 짓고 싶어지죠. 하지만 50대가 되면 누가 부장이 되었는지, 누가 집을 지었는지 같은 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건강이나 부모님을 돌보는 이야기가 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60세가 되어서야 이를 깨닫기도 하지만 대개는 50대에 접어들면서 친구들과의 경쟁이 끝났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50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견뎌왔으니 더 이상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련한 축구 선수가 자신의 체력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90분 내내 뛸 수 없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슛을 날려 골을 넣을 줄 압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포기하는 방법을 일상생활과 직장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한 끝에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0에서 40대에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때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거기서 슛을 하지? 혹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선수를 교체할 수 있지? 라고 소리치며 경기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해 화면을 보며 비난을 쏟아냈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축구 경기에서 대부분의 순간은 실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도 실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과제 분리라는 철학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국가대표팀 감독도 아니고 클럽 회장도 아니니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수가 성공해 수백만 달러를 벌든
실패에 해고되든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화를 내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이러지 말자 라고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그것은 나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축구를 보며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성공의 순간들을 즐기며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축구를 지켜본 끝에야 저는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즐기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팀이 큰 실수로 인해 실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아빠도 축구를 차분하게 볼 수 있게 되었네요. 흔히들 나이가 들수록 쉽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분노는 뇌의 변연계에서 생성되고 이마엽이 그 분노를 통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마엽의 기능이 떨어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마엽을 훈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화를 잘 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더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상기시키는 것도 분노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호흡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복식 호흡법을 다룬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이 방법은 숨을 내쉬는 데 집중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은 배꼽 아래에서부터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내뱉는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이완시키고 50세 이후의 삶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방법을 통해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마음이 안정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내면 깊숙이에서부터 진정한 기쁨을 느끼며 가장 행복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50세 이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자녀들은 성장하여 집을 떠나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줄어듭니다. 친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저는 너무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넓히는 편은 아닙니다. 대신 모르는 사람들과의 묘한 연결감을 좋아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을 즐기며 희귀한 CD를 들으면서 아마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이 음악을 듣고 있겠지 라고 생각할 때 묘한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댓글을 읽어보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공감대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도 시간을 초월한 공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커만의 요한 피터와의 대화를 읽을 때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 하고 독자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라고 부드럽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으면서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친구가 없더라도 말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은 독서입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많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기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에도 시대 말기의 시인 겸 승려인 료칸을 50세 이후 삶의 정신적 스승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봄이 오면 그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며 가벼운 시를 썼고 그 시들은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개인적인 순간들을 충분히 즐기세요. 50세가 넘으면 인생의 깊은 의미를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는 남에게 배우지 않고도 해낼 수 있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도의 창시자인 가노지고로는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련된 건강과 정신은 고귀하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남은 에너지를 어떻게 후세에 남길지 생각하고 그 에너지를 의미 있는 일에 쏟아부는 것은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